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1월 5일 2024년도 금요일입니다. 일단 도서노트를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은 운동을 쉬는 날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새해부터는 휴식을 잘 하기로 해놓고 또 나도 모르게 월화, 일월화, 수, 목인가요? 4일, 5일 그대로 그냥 또 운동을 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마음을 잡고 이제 휴식을 하기로 했고, 휴식을 하면은 아무래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좀 더 많은 생각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운동하러 갈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지 않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전 중에 모닝 루틴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생각들이 많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제 12시간 너무 잘 자고 일어나서 어제 수면의 질이 좋았어요. 어제 조금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감정적이나 좀 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좀 신경을 썼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서 오늘 좀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생산성 효율성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독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전자책을 좀 읽다가 지금 종이책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요즘에 계속 전자책으로 읽었었는데 이 스크린에 그 블루라이트 블럭하는 거라든지 이걸 스크린에 다 부착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조금 눈이라던가 그런 뇌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미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얘기하다 느낀 건데, 잘 때 내 이 노트북을 저 멀리, 완전히 저 멀리 떨어져 놓는 거랑 완전히 앞에 있는 거랑 그 다음날 수면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생각해보면 하루에 최소 3시간을 스크린을 보면서 책을 읽는 거랑 종이책을 읽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론이 긴데 오늘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일단은 전자책으로, 그동안 전자책으로만 읽다가 전자책으로 간단하게 새 책 조금 읽고 독서노트 할 것만 하고 종이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자, 그러면은 언제나 그렇듯 사이토 이토리님의 부자의 행동 습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짧게. 사이토 이토리님을 만나고, 오 마이 갓, 스크린 is freezing. 스크린 프리징 됐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오케이. 잠깐만요. 어디 갔죠? 부자의 행동 습관. 네, 다시 스크린을 돌려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주문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분명 성공한다. 예를 들어 저금 통장에 1억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괜찮아요, 조커님?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조커님. 이리 와보세요. Come here. come here. 강아지가 지금 추운데 어제 옷을 내가 입혀놨는데 자꾸 벗고 자서 감기 걸렸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원래 강아지가 간식 안 주면 화가 나서 옷을 벗거든요. 근데 어제 간식도 줬는데 고구마 목 다 먹고 밤에 벗어가지고 벗고 자가지고 지금 감기 걸렸어요.
책 읽어볼게요. 나는 분명 성공한다. 그러면 우선 해야 할 일은 나는 1억을 반드시 모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이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10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자문해보세요. 저금 통장에 모인 1억을 정말로 상상할 수 있어? 라고요. 네, 있죠.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아이디어가 떠나서 넘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차를 다 제일 많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메모를 해뒀고요.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즐기는 것에 대해서 사이트 이틀님도 말씀해 주세요. 성공한다고 믿으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연습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명 성공한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거듭 개선해가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리님 집중.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연습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명 성공한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거듭 개선해 가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요즘에 지금 송길리 언니 책 너무 읽고 싶은데 그 송길리 형님의 강의에서 들은 말인데 요즘에 지금 꽂혀있는 말이죠. 묵묵히 내가 즐기면서 해나가고 있을 때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도중에 산이 있어서 방해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삽을 가져와서 조금씩이라도 산을 파내세요. 전력을 다해하다 보면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릅니다. 맞아요. 진짜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매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지혜가 스스로 일단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사이토 이토리님 책은 여기까지 오늘 읽고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독서노트 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독서노트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책도 종이책으로 읽은 책인데 요즘에 지금 듣고 있는 사이트 이토리님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아직 집중해서 몰두해서 몰입으로 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바로 집중이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송길련님의 이제 그 강의 중에 Final Vocabulary, 당신의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단어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책이 있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인데
언어로 디자인하라 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자, 읽기는 결국 쓰기로 완성된다. 책의 길이, 사유의 길이, 피가 부족하면 피냐, 언어가 부족하면 빈어. 개념 없이 살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에서 그 단어가 있거든요. 죽기 전에 만들어야 할 7가지 개념 사진. 다른 언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어 한 단어 쌓아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일. 세상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신념사전. 아,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 진짜 저도 신념사전을 만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신념사전을 5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순차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다행히 또 전자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독서노트도 한번 길게 남겨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구체적으로 담아라. 신념 사전. I didn't say that. No. 한국말 해야죠. 한글책 읽고 있는데 아이리님. 신념을 구체적으로 담아라. 넘어가세요. 오마이갓. 이거 스크린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니체.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너무 강한 신념.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 유연함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 그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장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오늘은 이게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 있다 라는 항상 그 가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개념 사전 중 첫 번째로 써야 할 사전은 신념 사전입니다. 간단히 말해 신념 사전은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관이나 철학을 담은 그 사전입니다. 내가 믿는 가치관이나 철학을 담은 사전. 누구나 사용하는 기존 개념에 나만의 신념을 담아 재정의하면 나만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념 사전은 나의 불만과 문제의식, 사회체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개념을 나만의 체험적 깨달음과 의미로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만의 특별한 의미를 집대성한 사전입니다. 왜 갑자기 배가 고프지? 책 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중 못해서 그런가 봐요. 내 배가 고픈데. 일단은 25분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글책 한번 읽어볼게요. 신념 사전을 만들 때는 사전적 개념 정의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나의 체험적 통찰력과 신념을 입혀서 재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른 건 상관이 없다. 나의 체험적 통찰력, 나의 체험이 들어간 거, 그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실천해 보았을 때, 적용해 보았을 때 맞는가 그른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단어를 쓸 때 내가 어떤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는지, 그리고 몸속 깨달은 체험적 통찰은 무엇이는지를 기록한다. 되게 웃겼던 게 제가 5가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왜냐면 신념사전을 5가지로 적어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건강, 평온, 신뢰, 진정성,
한 가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면서 아, 몰입이 들어갔나? 처음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건강에서 평온이 제일 처음이 되는 거야. 평온, 건강 그대로 차례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몰입이 제일 첫 번째로 왔어요. 그래서 몰입, 평온, 건강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왜 평온을 먼저 넣냐라고 생각했을 때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평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가 몰입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몰입의 순간으로 들어갔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심적으로 평온하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 나 배가 너무 고픈데 뭘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신념사전에 나만의 개성과 철학을 응축한 나만의 개성과 철학을 응축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전입니다. 기존의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또 재정의하기도 하지만 아예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념에는 그 개념을 창조한 사람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고 행동합니다. 나의 개념으로. 그래서 생각과 말, 글, 행동을 바꾸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 개념도 교체하거나 새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개념을 바꾸면 익숙함도 낯섦이 되고 당연한 세계도 당연하지 않은 세계가 됩니다. 개념을 바꾼다라는 거. 살아오면서 만난 개념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정의해보면 그동안 관계했던 삶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남이 정의한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들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정의한 그 개념으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기초 공사가 바로 신념 사전 쓰기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떠도는 수많은 개념을 성찰하고 다시 음미하며 나의 철학과 신념을 반영해 재정의해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념을 성찰하고 또 음미하고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보고 내가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재반영해보고 사전이 내 삶이고 내 삶이 곧 사전이 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향하는 교육은 교육에 대한 나의 개념적 의미 부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육을 온실 속에서 화초를 재배하듯 숙성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사육에 가깝습니다. 사육의 교육은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한 후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는 넘어가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지금 여기에서 미래로 건너가는 육교 건설업. 교육을 육교나 다리라고 정의할 때, 오케이. 언어유희 사전의 저자 김동주 작가는 지식은 정돈된 무식이고 지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직까지 내가 입이 지금 다 안 풀렸어요. 다시 지식은 정돈된 무식, 정돈이 되어 있는 무식. 지혜는 성공보다 실패해서 많이 얻는 슬기. 작가의 신념을 반영한 개념 정의인 셈입니다. 지식은 책상에서 바로 습득하지만 지혜는 현장에서 몸으로 습득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지식은 창조할 수 있지만 지혜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또 지식을 아무리 축적해도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을 내 문제로 적용하면서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얻는 깨달음이자 깨우침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김동주 작가처럼 사전적 정의를 자신의 체험이나
깨달음으로 재정의하거나 자신의 체험이나 깨달음으로 재정의하거나 비판적 시각으로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는 노력이 바로 재개념화입니다. 똑같은 단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의도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단어가 품고 있는 본래의 의도를 왜곡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언어를 통해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는 불순한 의도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식을 아무리 많이 축적해도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지식을 내 문제에 적용하면서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깨달은 것. 독서 노트. 하루에 3개씩 나만의 정의를 써보자. 신념사전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나의 주관적인 신념으로 다르게 정의하는 사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에는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쓰는 단어를 보면 그의 삶이 보입니다. 꼴에 꼬리를 물고 사전에서 단어의 정의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케이. 여러가지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신념사전은 좀 다릅니다. 신념사전은 기존 개념을 나의 신념을 반영해 재개념하는 사전이라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 책이 조금 약간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읽어지게 되네요. 그쵸?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뇌의 활성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지금 1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바나나를 하나 먹을까? 아니 일단은 조금 독서노트 좀 한글 독서부터 하고 할게요. 에리님, 먼저 남들이 자신의 신념을 다남아 재정의하거나 재개념한 사례들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 다른 이들의 신념도 살펴보고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정의한 것들을 비밀 개념 노트에 적어둡니다. 개념은 진공관에서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인 사연이 수반됩니다. 신념사전에는 신념사전에 수록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나는 세상을 나의 신념에 맞춰 다시 보고 다르게 생각한 셈입니다. 신념사전에 수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남이 정의한 개념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정의한 개념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 자신만의 신념사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신념대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신념사전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어 3개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의 신념을 담아 재정의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재정의해보았습니다. 용기,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어제와 다르게 바꿔나가는 작은 발걸음. 사물이 낳는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한계.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 열정,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믿음 위에 피는 불꽃 같은 의지. 독서, 책을 읽음. 메시지로 어루만져주는 애무나 책과 사랑에 빠지는 연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개씩이라도 신념사전을 적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견고한 통념에 갇혀 사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명확하게 됩니다. 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고파. 배가 고파요. 빨리 마치고 지금 끊고 뭘 먹어야 할지. 이 효율적으로 떨어지는데. 됐습니다. 내 효율성이 떨어져서 뭘 먹어야 되겠어요. 됐다. 네, 이렇게 오늘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은 여기까지 있고요. 네, 서재 한번 가볼까요? 내가 존경하는 수련도 거의 다 읽었네요. 수련 조금만 읽고 생각 좀 하고, 그리고 뭘 좀 먹어야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폐기, 꿈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내공. 안 읽었죠? 오늘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중요한 단계로 만들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소은설처럼 달려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련한 과거가 되어버린 이 시간을 어떻게 장악해야 할까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대하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장소를 만들어내는 사건에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시간과 공간에 매몰되어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완주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전략을 짜고 묵묵히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3의 관찰자가 되어 나 스스로 그 방식들을 완수하도록 독려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는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인생의 욕망을 부추기는 다양한 유혹들, 예를 들어 명성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참 너무 조금 아름답지 않나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쏜살처럼 달려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련한 과거가 되어버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장악해야 할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완주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전략을 짜고 묵묵히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3의 관찰자가 되어 나 스스로 그 방식들을 완수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묵묵히 나오세요. 묵묵히 실천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몰입했을 뿐입니다. 너무 좋은데?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했다.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순간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자신의 영혼과 몸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숭고한 가치, 나에게 숭고한 가치. 그들은 정적을 한번 주어진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정적. 일본의 선불교나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철학도 정적을 최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선불교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욕심을 근거로 한 모든 생각과 형상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자선을 통해 정정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욕심. 에피쿠로스 사상자들은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 삶을 간소화하며 우정과 묵상을 실천한다.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 삶을 간소화하고 삶을 간소화. 선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욕심을 근거로 한 모든 생각과 형상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좌선을 통해, 좌선이 뭐죠? 정적에 도달한다. 흘려보내는 수련일까요? 에피쿠로스 사상자들은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 인생을 최소 간소화한다. 삶을 간소화한다. 쾌락이라 그러면은 뭔가 맥시멀리즘일 것 같은데 삶을 간소화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쾌락? 그걸 위해서는 맞아요. 삶이 간소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우정과 묵상을 실천한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지금 배가 많이 고픈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고 휴식을 좀 취하고 물 좀 먹고 그리고 또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독서는 마쳤고 이제 배가 전에 너무 고파서 책이 안 읽혀져서 네, 바나나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운동을 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청소하고 강아지 grooming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종이책을 조금 읽어보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전자책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의 그 뇌와 그 눈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책은 읽었고 조기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환자혁명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조한경 선생님인데 코로나 때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인생에 대한 뭐 이런 의료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배움, 가르침 특히나 코로나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혁명이고 자 그러면 의학에 대해서도 진짜 제가 많은 좀 뭐라 그럴까요? 통찰을 얻게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렌지 카운티 쪽에 의료원이 계신데 한번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현대의학 진단과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 제약회사 이 부분도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 혹시 수면에 의한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수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대과학진단, 도구로 전락한 과학, 사람을 섬기는 과학, 기업을 섬기는 과학, 가공식품업계의 유일한 관심, 의사들에서 성의학 연구 논문, 현대사회의 진단, 현대인들의 건강관리를 재정관리에 비교하면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의학,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 네, 여기 드디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소견, 환자혁명, 항생제. 책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강 지금 목차를 보니까 어떤 내용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읽고 싶은 부분, 지금 수면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를 5가지로 나누셨는데 영양, 그쵸? 영양, 면역, 면역, 수면 나왔고 스트레스, 환경오염, 오케이. 수면 한번 보겠습니다. 115. 이 건강을 다루면서 건강의학을 다루면서 수면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15. 오! 왜 이렇게 책이 밀리죠? 와, 오래간만에 종이책 읽으니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잠깐만, 북스탠드가 필요 없나? 그냥 한번 잡고 읽어볼까요? 북스탠드. 저 그냥 잡고 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북스탠드가 책 홀더인가? 모르겠어요. 책 홀더를 anyways. 자,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그쵸?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을 처음부터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학습 편향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꽂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제 스스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건강 미용 쪽으로 볼 때 지금 수면이 가장 크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면에 완전히 꽂혀 있다, 매몰되어 있다. 꽂혀 있다? 빠져 있다. 그렇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책에서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주한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한경 선생님.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들이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이 책에서 처음 본 챕터예요. 난 처음 읽은 건데 난 너무 좋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래간만에 종이책을 읽으니까 형광펜이 와우, 색을 꺼내야 되겠네요.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광펜. 네.
병원이나 보건당국에서 강조하지도 않거니와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심지어 운동도 아닌 겨우 잠이라니. 아닌데 잠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 저도 느꼈어요. 그러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이고 따라서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보니 별 값어치를 못 느끼고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조금 아까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 12시간 자고 너무 이제 딱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좋고 생산성이 좋으니까 하루에 그 시간을 몇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읽어볼게요.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자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 잠이 수면의 질이라는 것이 사실 그날 먹은 음식, 그 하루 있었던 일, 그리고 활동량,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정 상태, 신체, 건강 모든 걸 반영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날 먹은 음식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운동을 해도 그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근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그 뭐지 형광펜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도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해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일하랴 공부하랴 바쁜 와중에 취미활동이나 유흥까지 즐기다 보면 쥐어짤 수 있는 그 시간은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 적게 하고 일을 만약에 제가 수면을 잘 취했으면 일의 생산성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나 창조력도 더 생기고요. 공부하랴 공부도 마찬가지고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취미활동, 유흥보다는 잠자는 게 낫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왠지 잠이 많으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당오락이라 해서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끔찍한 말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 잠에 대해서 여러가지 했어요. 위험할까? 행동능력. 아니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은 어떤 거죠? 뭐 이런 여러가지 논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 더 깨어있을 경우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혈관 알코올 농도의 0.1%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쵸?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잠자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됩니다. 어찌 보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현대인들은 즐거운 놀거리, 일거리를 기꺼이 포기해야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수면은 이러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초석이 되거나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이 기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거나 이제까지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면을 지게. 잠이 보약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몸의 재생이라는 그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나 노화 방지를 의미합니다.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면입니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킵니다. 맞아요.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데 감정 상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을 못 뺀다. 맞아요. 내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그날 좀 더 에너지가 충족이 되고 식욕이 많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좀 잠을 못 잔 날은 아무래도 렙틴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식욕이 돋고 뭐가 자꾸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녀는 잠꾸러기가 맞습니다. 피부, 체중 모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당뇨나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직접 생활을 하는 많은 회사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면역력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면은 건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밤에 충분히 충전해야 아침에 생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충전하는 핸드폰도 있고 느리게 충전하는 핸드폰도 있는 것처럼 조금만 자도 피로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예요, 나. 와우, 저예요. 오래 자야 피로회복이 돼요. 그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내가 이걸 지금 읽고 싶었던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또 너무 행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자는 것이 건강한 수면일까요? 건강한 수면을 결정짓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깊이 자는가, 하루 몇 시간 자는가, 언제 자는가. 언제 자는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어났을 때 딱 그 느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기분이 다른 거, 커피 맛이 다른 거. 잠자는 그 시간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건 연구 결과고요. 이런 연구 결과라던가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표본 조사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몸의 재생. 그럼 잠자리 드는 시간은 어떨까? 이건 또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시에 재생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딱 자고 알람을 맞추지 않고 일어나는 거. 또 나오죠.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저도 이걸 해봤는데 억지로 지키면서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10시에 잠들어 4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 6시간 자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거 일반하죠. 저하고는 맞지가 않았어요.
현대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스케줄입니다. 따라서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본인의 체력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수면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빈속에 잠을 자는 것도 저는 아니에요. 이렇다니까요. 빈속에 저는 잠을 못 자요. 해보면은 자다가 자꾸 깨요. 그래야만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세포 조직의 회복이나 독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야식을 먹고 더부룩한 상태로 잠을 잘 경우 우리 몸은 밤새 소화시키느라 바빠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활동할 겨를이 없다. 근데 이건 좀 일반하죠. 저랑은 달랐다는 거. 왜냐면은 대사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배부르게 자고 일어나도 소화가 잘 되어 있고 살이 빠져 있어요. 밤늦은 시각에 깨어있으면 신체 활동을 하느라 체내 미네랄과 비타민이 소진돼 영양 결핍을 유발합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하려면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원재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서는 안됩니다. 결론은 평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야식을 피해 빈속으로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그리고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숙면입니다. 8시간 선잠을 자는 것보다 4시간 깊은 숙면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해 뇌파가 불안정하여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이는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렐린은 일명 공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배고픔과 식욕을 유발하여 밤 늦은 시간에 음식을 찾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렐린. 숙면을 취하려면 잠자리에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이건 맞아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을 반드시 미용만을 위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는데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약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콜티솔은 그렐린과 마찬가지로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콜티솔. 근육을 파괴하여 기차 대사량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복부지방을 늘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 부족 상태에 다음날 일찍 출근하는 생활이 지속될 경우 아랫배가 나오고 조기에 당뇨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인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성인 여성은 방광염, 아이들은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확실히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잠이 부족한 상태로 피곤할 일정이 일이 되었든 직원여행이 되었든 상관없이 소화하고 난 후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면역력. 이거는 확실해요. 면역력. 그렇다면 잘 자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저는 아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조피다는 범죄에도 정말 많이 쓰이고요. 전혀 이거는 그걸 하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수면 진전제의 효과는 어떨까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저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를 좋아하지 않고 그 약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부작용, 목류병도 생긴다고 하고 수면적 음식을 먹는 것도 생긴다고. 이거 봤어요. 뉴스에서 봤어. 수면제를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CCTV를 달아놨는데, 카메라 CCTV인가?
그 카메라 달아놨는데 본인이 먹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라는 거죠. 왜냐면 일어났을 때 막 음식이 널브러져 있어서 CCTV를 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끌만 그래서 그럼 가끔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졸피뎀 같은 잠을 자기 위해 타이레놀 PM 정이나 타이레놀을 먹는다고요? 감기약을 먹는다. 오마이갓. 오케이. 해열제이지 수면제가 아닙니다. 약의 부작용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약물 남용. 그쵸. 안돼. 오케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약효가 오전 9시까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체내 배출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피곤하다. 비행기를 타고 항구에 가면서 아이를 재우기 위해 타이레놀 약물 남용을 넘어 아동학대다. 근데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잠을 잘 자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 이건 진짜 한번 찾아보면 해요. 근데 별로 이런 뭐 어떤 크게 그거는 없었어요. 그쵸. 자, 수면에 대해서 했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영양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 스트레스, 환경 오염, 질병이 증가는 분명히 원달이 130, 97, 138. 제 생각에는 읽었네요. 97.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진짜 음식밖에 안 먹죠? 멜라토닌, 세로토닌, 안정 호르몬이죠. 수명을 방해한. 이 챕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오케이. 죄송해요. 어쩐지 별로 이렇게 방법론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더 읽었어야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멜라토닌이 그 수면에 잠을 자게 하는 아닌데? 멜라토닌은 그건데? 피부에 이렇게 생기는 피부 그거 아닌가요? 멜라토닌 헷갈려. 잠깐만. 멜라토닌 그 다음에 잠깐만요. 헷갈리네. 멜라토닌이 불면증 하잖아. 오케이. 그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그 피부에 되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제가 멜라토닌입니다. 1992년 처음 소개된 이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그 효과는 기회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멜라토닌. 그래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면서 수면이 되는 거고, 맞아요. 멜라토닌이 또 그 피부에 멜라토닌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뇌의 송과선 피뉴 글란드에서 분비된 우리 몸의 수면과 기상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 해가 뜨면서 동물들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원래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불 때문에 다르니까 이 멜라토닌을 위해서 그 불이라던가 그
그리고 블루 뭐죠? 한국말 기억이 안 나요. 블루 라이트. 블루니까 청색이네요. 청색 청불인가? 그거를 이제 조절해라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값싼 전기료 때문에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면 곧바로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야 마땅한데 전등불 덕분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늦은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쵸? 빛이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 불면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멜라토닌을 어떻게 그럼 조절할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자,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노인들은 잠이 줄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기가 바뀌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듭니다. 바로 나왔어요. 멜라토닌 수치의 저하는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수면 장애는 또다시 2차적인 인지 저하, 치매, 가속화,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당뇨, 혈압, 비만 등을 유발합니다. 사실 이렇게 잠이 바뀐다, 이런 주기가 바뀐다라는 걸 노화의 하나이기도 한데 질병으로 보는 그런 책들도 봤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낮과 밤의 사이클을 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 혹은 특정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상승과 같은 만성 질환은 멜라토닌 정상 분비를 억제하여 당뇨병 환자의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건강한 사람의 수면 습관과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정말 궁금한 것은 멜라토닌이 만성불면증 환자예요. 그래서 멜라토닌 지금 약에 관한 거거든요. 뭐 약은 아니 멜라토닌 이런 거 멜라토닌 자꾸 왜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지? 원래 멜라토닌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약에 대해서 좀 많이 해놨어요. 그럼 세로토닌 볼까요? 숙면과 관련된 멜라토닌만큼이나 중요한 호르몬,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란 행복 안정 호르몬.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을 급격하게 느낄 수 있을 때는 다이도핀 분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파민 스파이크 일으키고 나서 엄청 좀 행복한 기분이 들거든요. 집에 올 때,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이도핀 분비하고 그때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가 타깃을 삼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좀 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죠. 세로토닌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필요로 합니다. 트립토판은 수면을 돕는 것 외에도 생리적 증후군이나 섬유 근육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불안정 탄수화물 식탐, 술 마신 뒤 숙취를 완화하는데 효과의 트립토판 아미노산의 하나. 그래서 단백질 식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트립토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비타민 B6가 필요한데 비타민 B6를 체내에 사용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선 아연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타민 B6나 아연의 결핍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비타민 B6와 아연을 보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수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영양제를 먹으면 되겠네요.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소장과 대장이다. 오케이, 또 장 건강이 나왔습니다. 세로토닌의 95%가 이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엔돌핀, 도파민이 전부 다 예전에는 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장 건강, 그래서 진짜 장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밖에 카모마일 차도 도움이 되고 사리염, 조경, 목욕을 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제가 옛날에 아슈그완다 이게 수면보다는 약간 생리선 증후군 감정 기복 때문에 먹어봤거든요. 안 좋더라고요. 먹을 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약을 커피만 맞는 것 같아요. 커피 저한테. 자, 그리고 수면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전파공해이다. 그리고 SNS도 한번 갑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끊지 못하면 수면 장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핸드폰, 태블릿 내려놓고 아예 안 보죠. 그래서 멜라토닌 수치는 빛과 반비례 오르락내리락 해서 저녁 시간에 집안 조명이 너무 밝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일찍 재우는 집에는 일찍 소동해서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조명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 아, 제가 근데 딱 잘 때 불을 못 꺼요. 무서워서 모르겠어 그 이유를. 약간 좀 어두우면 겁이 나가지고 자다가 한번 깨서 끄기는 하는데, 잠자는 동안 낮은 조명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낮 시간 동안에 내 기능과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경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수면을 취하기는 쉽지가 않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씬하기 위해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사안일. 그쵸. 정신력으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적의 그 하루 동안에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알겠지. 나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번민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일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 네,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고요. 환경오염, 환경이 급변했다. MSG 나오고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황사, 미세먼지 나오고요. 예방접종, 조한경 선생님은 예방접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예방접종, MSG, 미세먼지, 새집 증후군이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집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진단 기술, 많이 진단을 받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소화당뇨, 소아암 이런 것들,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경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는 MSG. MSG는 글루탄산 나트륨인데 모노소디움 글루타밋, 이게 저는 완전히 맞지 않아요. MSG가. 그래서 아예 먹지를 않는데, MSG. 사실 그래서 MSG에 관한 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요리를 좀 시작하다 보니까 쯔유라던가, 그 다음에 참치액, 그 다음에 뭐였더라, 미원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술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걸 계속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이제 요리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런 걸 넣어야 되나? 뭐 잡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감칠맛을 높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려고 했어요. 그걸 사려고 쯔유도 받고, 쯔유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건데 쯔유는 찾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미림인 것 같아요. 미림, 그 술, 맛술 같은 거, 미림이랑, 그리고 참치액,
이걸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ingredients 보니까 정말 그 액 하나에 뭘 그렇게 많이 넣었는지 그런 화학제 보고서 내가 차라리 감칠맛 없이 약간 잡내가 나도 그냥 먹겠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 이 시판 고추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실 인그리디언츠 보면은 화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 맛간장, 그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MSG가 저는 확실히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MSG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네요. 오, 글루탐산 분비, 과다한 글루탐산에 엄청나게 많아요.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언어 발달 장애, 행동 발달 장애, 반항, 위험한 행동, 학교생활 적응 장애, 중독, 폭력성 소비와 자사 중독, 불안증, 우울증. 근데 저는 솔직히 MSG를 먹지 않으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MSG 먹었을 때랑은 다르다라는 거. 와우. 뭐라고 하셨냐면 음식을 통한 섭취 후에 교통사고는 머리를 가겠다는 사고로 뇌에 충격이 가해져서 마이크로글리아 고액이 잘 담겨있던 글루탐산이 쏟아져 나오는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런 일도 있는. 뇌에 왜 글루탐산이 담겨 있었을까요? 외상에 의한 충격 외에도 수술, 감염, 백신과 지나친 스트레스가 글루탐산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글루탐산이 뇌에 왜 담겨져 있죠? 왜? 글루탐산에 지나치게 노출된 아동은 학교에 들어가 복잡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과잉행동장애, 또한 집중력장애. 미국 FDA에서는 MSG를 GRAS, General Recognized as Safe, 대체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식품으로 분류했다. 그쵸. 대체로 안전하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글루탐산이 신경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라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피부, 각막, 췌장, 폐, 소화기관, 근육. MSG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 간염, 천식, 소화기 장애. 오케이. MSG가 노인들에게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한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바로 음식이 답입니다. 글루텐산 섭취를 줄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꼭 식품 첨가물 MSG가 아니라 일반 음식 중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먹어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붉은 육류, 세계 가구 요리들이 닭고기나 쇠고기를 오래 끓여 육수를 낸데 요리에 사용하는 이유는 육수에서 우러난 글루탐산 성분이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때문이다. 아, 여기에도 글루탐산이 있어요? 붉은 육류에는 글루탐산 성분뿐만 아니라 철분도 많은데 이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킨다. 오, 체내 염증. 식품업계에서는 식품 첨가물인 MSG나 쇠고기에 들어있는 자연산 글루탐산이 다 똑같은 것이므로 MSG는 안전하고 실컷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정성껏 끓인 육수를 할지라도 지나치면 좋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유나 두부를 포함한 대두 제품 역시 글루탐산 함량률이 높습니다. 버섯과 토마토에도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버섯, 토마토. 토마토를 끓여 만든 토마토 소스에 더 많다. 토마토가 저랑 좀 안 맞더라고. 버섯도 그쪽으로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MSG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먹어야 하나 말이야. 안 먹어야죠. 그다지 어려운 건 MSG 중에서도 최소화하되 내 몸에 내가 먹었을 때 염증 반응이나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걸 조금만 먹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그 MSG는 고추장 그리고 간장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식품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안전하다 괜찮다는 정보의 왜곡만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금연을 권고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MSG를 먹으면 편두통은 절대 못 고칩니다. 먹으면서 뭐 편두통이 없어요. 그쵸? 또한 체중 감량이나 비만 치료도 불가능하다. 드디어 플레이트 나왔어요. 플레이트. 플레이트 나왔어요. 조용한 살인자 플레이트. 그 환경으로 근데 environment. 아무래도 제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독서 노트를 위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너무 재밌어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눈 피로가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글자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네요. 좀 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린님 수고했어요.